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말씀 들리시나요? 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도 잘 공유되고 있나요? 잘 보이시면 대답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오늘 8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8시가 된 관계로 오늘 준비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고 제 화면도 잘 보이시죠? 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근관 형성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부산대에서 보존과 수련을 마치고 현재 인터서울치과와 서울진이치과에서 보존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심영보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관 치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근관 성형이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나이타입 파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근관 성형에 대한 내용들을 죄송합니다. 잠시만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음. 이제 잘 보이시나요? 음. 어, 화면 두 개 아래 코멘트가 계속 보이시나요? 그 전체 화면이 보이질 않고요. 잠시만요. 제가 공유. 어, 음.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화면 전환에 제가 조금 미숙해가지고 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소개를 다 하긴 했지만 네, 오늘 이제 근관 성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부산대 보존과에서 수련을 마치고 현재 인터서울치과랑 서울진이치과에서 보존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심영보입니다.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관 치료가 어떤 것인지, 또 근관 성형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나이타입 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근관 성형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근관 치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치수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염된 근관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깨끗한 근관이 오염되지 않도록 또는 오염된 근관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으려는 목표는 임상적 또 방사선학적으로 근간의 오염으로부터 생기거나 생길 수 있는 치근단 치주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 저널 오브 엔도돈티스라는 논문에 실린 것으로 치수가 개사된 경우에도 세균의 수가 어떤 역치 이하에서는 치근단 치주염이 생기지 않지만 역치 이상으로 세균이 증가하게 되면 치근단 치주염이 생기면서 치근단의 뼈를 녹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근관 치료를 해서 세균의 수를 역치 이하로 줄이게 되면 치근단 치주염이 치료되면서 치근단이 힐링되는 것을 이렇게 그림과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실린 것과 비슷하게 화학 전치에서 치수가 개사되어 치근단 병소가 생긴 경우에 근간 치료 후에 녹았던 뼈가 다시 차서 완전히 힐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제 증례가 있어서 하나 여기 첨부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근간 치료는 근간 아동 형성, 근간 성형, 근간 세척, 근간 충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근간 성형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볼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근간 성형이란 근간 내 기구 조작을 통해 근간 내 치수 잔사와 감염된 상아지를 제거하는 세정의 과정과 치근 상아지를 삭제하면서 근간 내 공간을 넓혀 NaOCl 같은 세정액이 근간의 근천부로 도달하기 쉽도록 하는 확대의 과정과 마지막으로 차후 근간을 충전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의 단계를 포괄적으로 함의하고 있습니다. 근간 성형은 1974년 실더가 발표한 5가지의 개념이 크게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째, 근간 형성 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깔때기 모양을 형성하라. 둘째, 치근단 쪽으로 갈수록 더 좁아지게 형성하여 근간 끝에서 가장 좁은 직경의 횡단면을 갖도록 하라. 셋째, 여러 평면에서 근간 확대를 시행하라. 넷째, 치근단공을 절대로 변해시키지 말라. 다섯째, 치근단공은 되도록이면 작게 유지하라입니다. 이 5가지는 사실 근간 성형에서 형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형태적인 측면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현재 근간 성형을 통해서 얻으려는 최종 목표는 정상적이거나 괴사된 치수 조직을 제거하고 세균과 바이오핌의 수를 상당히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부산물을 중화시키는 세척의 과정과 근간 충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과 건전한 근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치근 상아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근간 성형은 이렇게 제거와 유지 그리고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 3단계로 모두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간 성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제 근간 성형을 위한 기구로는 전통적으로 K 파일, H 파일들과 같이 손으로 이용하는 핸드 파일과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지지버 같은 기구들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선생님들이 핸드 파일이나 게이트 글리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나이타이 파일이 소개된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이전에 핸드 파일보다 근간 성형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나이타이 파일이 근간 성형을 위한 주된 기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타이 파일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지 부산대 김현철 교수님께서 분류한 것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파일은 맨 처음 초기에 출시된 컨벤셔널 나이타이 파일들로 일정한 테이퍼를 가지는 파일들로 대표적으로 프로파일과 K3 파일이 있습니다. 2세대 파일들은 파일의 테이퍼가 달라지거나 단면적의 형태를 처음 출시된 파일들과 다르게 형성하면서 출시된 것으로
대표적으로 덴치플라이사의 프로테이퍼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파일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3세대 파일들은 이제 나이타이 파일에 열 처리를 해서 물성이 달라지면서 파절 저항성이 높아지고 유연성이 더 높아집니다.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으며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이 현재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파일들은 회전과 역회전을 이용하여 파일 하나만으로 성형이 가능하다는 레시프로케이팅 파일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레시프로가 웨이브1이 초기에 나왔고 거기에 이제 열 처리된 파일들이 출시되면서 레시프로 블루와 웨이브1 골드 같은 파일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세대 파일들은 근간 내에서 파일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파일이 동작 방법이 다른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파일들로 사프 파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근간 내의 형태가 변하는 XP 엔도 같은 파일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열 처리를 한 파일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나이타이 파일은 상온에서는 형상 기억의 성질을 띠면서 유연성이 없으면서 격자가 빽빽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되게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타이의 온도를 낮추면 유연성이 증가하는 마르텐사이트 상태가 되면서 강한 성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상온이나 아니면 체온에서도 마르텐사이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서 파일의 파절 저항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높이는 이러한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파일을 받았을 때도 이 열 처리된 파일들은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스테나이트 상태의 파일과 열 처리를 가한 마르텐사이트 상태의 파일을 비교해 보면 유연성이 증가한 마르텐사이트 파일이 사이클릭 파티클 레지스턴스에서 더 우수한 성질을 보이고 좀 더 딱딱한 성질을 가지는 오스테나이트 상태의 파일이 토크 레지스턴스에서 우수한 성질을 보이면서 삭제 효율에서도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파일들을 본다면 오스테나이트 성질을 띠는 가장 대표적인 파일로 프로테이퍼 유니버셜을 들 수 있고 유연성이 증가된 파일로는 하이플렉소 CM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이플렉스 EDM 같은 더 낭창낭창한 파일도 들 수 있으며 오스테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는 파일로 골드 와이어의 프로테이퍼 골드와 블루 와이어의 레시프로 블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퍼 골드나 레시프로 블루는 사실 일반적인 성격은 마르텐사이트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완전한 마르텐사이트의 파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약간 강성을 가지면서 오스테나이트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근간이 석회화되어 있다면 좀 더 강한 물성의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파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망곡이 심하다면 유연성이 강한 마르텐사이트 성질을 갖는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회화도 있으면서 망곡이 있는 근간이라면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약간의 강한 힘을 갖는 골드나 블루 와이어의 파일을 사용하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근간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양한 파일들을 구비해서 사용하기를 추천드리지만 사실 개원가에서 저는 이제 보존과 전문이고 엔도를 전문으로 하니까 다양한 파일들을 구비해 놓고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또 일반 로컬에서는 다양한 파일들을 준비해 놓고 사용하실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처리된 파일들을 살펴보면 오스테나이트의 성질에 가까운 MYO와 R페이지의 파일부터 유연성이 점점점 증가되는 EDM이나 TYO, CYO 같은 그 상태의 파일들까지 최근에 출시되었습니다. MYO로는 프로테이퍼 유니버셜 이후에 출시된 프로테이퍼 넥스트가 있을 수 있으며 CMYO로 아까 설명드린 하이플렉스 CM이 있고
블루 와이어와 골드 와이어로 프로테이퍼 골드, 웨이본 골드,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메가에서 출시한 투쉐입이나 원커브 같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운데 블루 와이어와 골드 와이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로컬에서는 이런 골드 와이어나 블루 와이어를 좀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파일이 ATIS라는 이 웨비나를 준비하는 회사에서 출시된 이플렉스 골드와 이플렉스 블루입니다. 이 골드 와이어와 블루 와이어를 이용하여서 출시되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테이퍼 골드나 레시프로 블루와는 약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드 와이어와 블루 와이어는 2011년 덴치플라이에서 블루 와이어인 볼텍스 블루라는 파일을 출시하면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CM 와이어의 계열에 열을 가하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여서 티타늄 옥사이드 레이어를 생성하여 티타늄 옥사이드 레이어가 금속 표면에 이렇게 생성되고 그 생성된 두께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 와이어는 티타늄 옥사이드 레이어가 60에서 80 나노미터, 골드 와이어는 티타늄 옥사이드 레이어가 100에서 140 나노미터 정도 두께로 형성되면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티타늄 옥사이드 레이어가 형성된 파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르텐 사이트는 커팅 에피시언시가 좀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표면에 생기면서 낮아진 커팅 에피시언시를 보상해주고 또 웨어 레지스턴스도 보상해주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드나 블루 와이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르텐 사이트의 성질에 가깝기 때문에 유연성과 퍼티규 레지스턴스가 컨벤셔널 라이타이나 M 와이어보다는 더 강한 성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게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그 골드와 블루 와이어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 골드 와이어와 블루 와이어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논문들이 많지는 않지만 골드 와이어와 블루 와이어의 토셔널 레지스턴트를 비교한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본 골드와 레시프로 블루를 비교했을 때 레시프로 블루가 토셔널 레지스턴스에서 좀 더 높은 값을 나타내면서 좀 더 강한 성질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출시된 파일들의 그 브로셔를 보게 되면 두 제품의 이제 상세 설명 부분에서 보면 열 처리를 통해 유연성을 증가시켰다는 설명이 나오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이 논문에서 이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예리한 커팅 플룻을 가지고 있어서 삭제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엔 이것보다는 이런 티타늄 옥사이드 레이어를 표면에 형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좀 더 삭제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플렉스 골드는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망고 근간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유연성을 그 골드 와이어와 블루 와이어를 살펴본 결과들을 보면 몇몇 논문들은 유의차가 없지만 몇몇 논문들은 약간의 유의차를 나타내면서 골드 와이어가 그 유연성에서 좀 더 높은 성질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골드 와이어를 망고 근간에서 좀 더 사용하기를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 와이어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블루 와이어와 골드 와이어의 비교에서처럼 토셔널 레지스턴스에서 블루 와이어가 좀 더 강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페리얼 스트렝스라고 해서 좀 더 강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어서 망곡이 되어 있으면서 석회화된 근간에서 사용하기에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보여집니다. 이제 아까 그 프로테이퍼 유니버셜이나 프로테이퍼 골드와 이 플렉스가 조금 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프로테이퍼의 테이프를 살펴보면 처음 사용하는 쉐이핑 파일인 S1이나 S2 파일은 근단부보다 상부가 더 테이퍼가 커서
삭제를 근단부 부분은 근간의 중간 부분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S1과 S2의 테이퍼를 나타낸 것이고, 이제 피니싱 파일인 F1이나 F 시리즈를 보게 되면 근단부 부분의 테이퍼가 더 커지면서 이제는 상부가 아닌 근단부의 삭제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단부의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파일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사실은 근단부의 삭제가 조금 과도해질 수 있고 너무 큰 테이프로 인해서 근간 입구 부분인 페리서비칼 덴틴도 많이 삭제하게 됩니다. 사실 프로테이퍼 골드의 F3 파일은 08 테이퍼를 근단부가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근단부의 삭제가 많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골드를 주로 쓸 때는 프로테이퍼 골드를 쓸 때는 F3까지 사용하진 않고 F2 정도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엔 테이퍼가 낮은 30번 크기의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플렉스 골드와 이 플렉스 블루는 공사 또는 공육 테이퍼의 일정한 테이퍼를 유지하는 파일로 근단부의 삭제가 과도해지는 것을 조금은 막으면서 또 페리서비칼 덴틴도 삭제를 많이 하지 않고 근간의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정한 테이퍼를 갖는 그 파일들이 요즘 좀 출시되고 있으며 이런 파일들이 요즘 추세인 근간의 성형을 조금 적게 하는 그런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프로테이퍼 골드를 이용해서 근간을 성형하는 모습과 이플렉스 골드를 이용해서 레진 블록에 성형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맨 처음 보이는 것이 프로테이퍼 골드를 이용해서 이제 성형을 하는 것이고 것으로 프로테이퍼 SX를 이용해서 코로나 플레어링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간을 이리게이션 해준 다음에 저는 S1을 조금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코로나 플레어링 후에는 S2 파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이퍼가 약간 큰 관계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씩 장애가 느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15번 크기인 S2를 근단부까지 전진하는데 3번 정도의 파일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F1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1 파일을 이용해서 근단부까지 전진한 다음에 이제 F2 파일을 이용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근단부에서 조금씩 끼는 느낌이 나고 있는데 약간은 테이퍼로 인해서 근단부 삭제를 하면서 약간 이런 끼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플렉스 골드를 이용해서 성형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플렉스 골드사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플레어링 파일인데 SX랑 비교해서 약간 테이퍼가 크고 조금 굵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보면 삭제량이 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번 같은 크기인데 이건 테이퍼가 공사 테이퍼다 보니까 전진하는 것이 S2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한 번에 전진했고 그 다음 이제 20번 파일로 전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5번 파일입니다. 25번에서 사실은 조금 더 그 근간에 끼이는 느낌을 날 수 있는데요. 이 전에 15번, 20번 파일에서는 사실 근간에서 좀 더 스무스하게 그 성형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조사에서 그 이제 프로토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기에는 일반적인 근간에서 여기서는 15번 다음에 25번을 쓰기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저는 파일 크기를 건너뛰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번 다음에 20번을 사용하고 25번까지는 공육 테이퍼의 파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30번부터는 공사 테이퍼의 파일을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 골드와 블루는 모두 공육 테이퍼와 공사 테이퍼의 파일들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육 테이퍼로 약간 확장을 해준 다음에 공사 테이퍼를 사용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근관 성형을 또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관의 망곡이 좀 심하다면 공육 테이퍼가 아닌 공사 테이퍼의 파일들을 순서대로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망곡 있는 치아에서 리엔도로 의뢰받은 환자인데요. 이걸 처음에 그 근관장을 쟀을 때도 약간 망곡이 있어서 부담스러웠지만 이플렉스 골드를 사용해서 근관을 성형하고 충전을 진행한 증례입니다. 공사 테이퍼 골드를 사용했을 때 근관을 잘 따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근관에 작용하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무리 없이 근관 성형을 진행하고 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파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ATS사에서는 엔도 엔진도 이렇게 출시를 해서 출시를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엑스스마트 플러스나 레시프로 같은 레시프로 실버나 레시프로 골드 같은 이제 유선 엔진들이 출시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무선 엔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커넥트 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커넥트 S가 근관 성형을 하면서 립 클립을 같이 걸면 근관장까지 같이 측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매우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용해봤을 땐 레시프록보다는 가볍고 엑스스마트보다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 커넥트 S를 잘 사용하고 있고 왼쪽에 보시는 익스트림이라는 것이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관장 측정의 기능을 빼고 무게를 많이 줄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가격까지 낮춰가지고 되게 제가 들었을 땐 좀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것들을 써본다면 되게 손목에 무리도 가지 않고 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무선 엔진을 구입을 조금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 회사의 제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나이타입 파일들이 있으며 그렇다면 이런 파일들을 근관 성형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순서로 진행할지. 우리가 이제 근관 입구를 찾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다음의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근관 성형의 원칙들을 잘 지켜준다면 우리가 이제 나이타입 파일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스트레스가 파일의 파절이죠. 이런 파일의 파절의 스트레스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날 플레어링과 글라이드 패스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우리가 근관 성형을 어느 크기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근관 성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의 나이타입 파일을 이용하여 근관 성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코로날 플레어링입니다. 오리파이스 인라지먼트라고 하며 우리말로 치관부 확대라고 합니다. 근관의 치관 3분의 1 부분을 확대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근관에 접근 시 직선적 경로 확보가 가능하고 나중에 그 근관 내에서 파일이 진행이 좀 더 용이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3차 상아질이 형성되어 석회가 진행된 근관 입구에서 바로 근관 입구를 찾았다고 해서 바로 나이타입 파일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 성형하는 파일에 많은 능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그 코로날 플레어링을 시행해 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2021년에 이제 출시된 논문인데요. 코로날 플레어링과 글라이드 패스를 진행하고 근관 성형을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바로 근관 성형을 진행하는 것에서 그 파일에 작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얼마 정도인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 코로날 플레어링과 글라이드 패스 없이 바로 근관 성형을 진행한 것이고 두 번째 그룹은 글라이드 패스를 진행하고
근관 성형을 진행한 것이고, 세 번째는 코로날 플레어링을 하고 글라이드 패스를 하지 않고 근관 성형을 진행한 것이고, 네 번째는 코로날 플레어링과 글라이드 패스 시행 후 근관 성형을 진행하고 거기에 각각 그 근관 성형하는 파일에 작용한 응력이 얼마인지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보실 때 그 코로날 플레어링과 글라이드 패스를 시행하고 근관 성형을 진행한 경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관 성형을 진행한 경우보다 더 적은 힘이 가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값들을 확인했을 때도 코로날 플레어링만 한 것과 글라이드 패스만 한 것과 비교해서도 더 낮고, 코로날 플레어링만 하거나 글라이드 패스만 한 것에 비교를 했을 때는 글라이드 패스보다는 코로날 플레어링을 시행한 경우가 좀 더 낮은 능력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들을 봤을 때 이 그룹 4에서 가장 낮은 능력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파일에 가해지는 힘이 작을수록 파절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날 플레어링과 글라이드 패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날 플레어링을 시행한다면 이렇게 이제 근간 입구에서 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몇몇 원장님들은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로스피드 라운드버로 저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사실 뭐 저는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늘 엔도를 하고 있어서 그 라운드버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로컬에서는 현미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그 튀어나온 부분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는 코로날 플레어링 파일을 이용해서 이 근관 벽 쪽으로 파일을 밀어주면서 작용하게 되면 스트레이트 라인 억세스를 얻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동을 형성한 이후에 그 코로날 플레어링을 하는 것을 근관 성형의 시간에서 따진다면 한 1, 2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코로날 플레어링을 하게 되면 이런 직선적인 경로를 얻기에도 더 유리하고, 이렇게 근관 입구 부분에서 좁은 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근간 입구의 3분의 1 부분만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형태로 확장을 해주면서 근간 성형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 치근단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치근단을 통해서 근심 근간 입구의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게 이전에 토미만 진행하고 한참 동안 사용해서 3차 상아질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서 근간 입구에서 근간 입구까지 이어진 선을 보면 이것이 원심을 향하게 됩니다. 예, 코로날 플레어링 없이 바로 성형을 시작하게 되면 성형하는 파일에 큰 응력이 작용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코로날 플레어링 파일은 굵고 또 테이퍼가 크기 때문에 석회로 인해서 근간이 좁아진 부분의 3차 상아질을 쉽게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에서도 코로날 플레어링 파일을 이용해서 근간 입구 부분의 3차 상아질을 뚫고 근간을 따라 들어간 이후에 성형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벽 쪽으로 밀어주면서 성형을 하게 되면 근간 입구를 넓혀주면서 근간 벽 쪽으로 확대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 이렇게 근간 충전을 시행했을 때 근간벽에서 근간 입구를 이은 선이 근간 와동의 벽과 맞다, 이렇게 직선적인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근간 입구 부분을 조금 다듬긴 했겠지만 이렇게 직선적인 경로를 얻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코로날 플레어링 파일을 이용해서입니다. 코로날 플레어링 파일을 이용한 이후에 이후 파일들을 이용하면서 완전하게 직선적인 경로를 얻게 되지만, 이렇게 완전하게 직선적인 경로를 얻는 가장 처음 단계가 코로날 플레어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코로날 플레어링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전에는 이제 게이트 그리든버를 통해서 시간부 확대를 하였다면, 지금은 여러 제조사들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맨 처음 파일링 하는 것을 보셨지만 19번에서 25번 정도의 크기의 테이퍼가 큰 코로날 플레어링 다이타입 파일들을 출시해서 그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날 플레어링을 통해서 근간 입구의 3차 상하지를 제거하게 되면 코로날 부위의 간섭을 줄여서 근간 내로 성형 기구가 들어가는데 조금 더 용이하고 근간 입구를 확대해주면서 직선적인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직선적인 경로의 형성은 근간 입구에서부터 근단부의 망곡을 줄여지고 이렇게 간섭을 줄이고 또 망곡을 줄이면서 세정했기 때문에 세정액이 또 근간 내로 적용되기도 쉽도록 합니다. 네, 코로날 플레어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그 교과서들을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날 플레어링을 근간 성형 이전에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코로날 플레어링 다음에 글라이드 패스를 말씀드립니다. 글라이드 패스라는 말을 이제 치의학 용어에서 처음 듣긴 했지만 치의학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그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항공기의 착륙 진입 경로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해져 있거나 바람직한 경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는 것이 근간 성형 과정에서 이후에 성형을 진행하는 파일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처음에 잘 닦아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근관장을 8번이나 10번 파일로 재게 되는데 15번 파일이 근간 입구에서 이제 근단공까지 부드럽게 진행하게 길을 만드는 것을 치의학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가지고 좁게 생각하면 이게 6번이나 8번 정도 크기의 파일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줘서 15번 파일이 15번 파일까지가 부드럽게 진행될 때까지 이 원 부분을 확대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해서 성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게 근간 성형을 다 한다고 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깨끗한 길을 만드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글라이드 패스를 이제 형성하는 것은 핸드 파일을 이용해서 15번까지 처음에는 확대하라고 했지만 요즘은 이제 10번에서 15번으로 넘어가면서 핸드 파일에서 근간에 변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할 때 핸드 파일이 아닌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하게 되면 근간의 변이를 줄이면서 또 원래의 근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잔사가 치근은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감소시켜서 사실 이제 수루 통증이 일어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잔사가 근단공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루 통증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한 그 글라이드 패스 형성이 핸드 파일의 사용보다는 원하는 크기만큼 확대하는데 시간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핸드 파일을 이용해서 파일링을 해서 근간을 확대해서 15번까지 확대하는 것보다 그 글라이드 패스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해서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크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해 본 제품들을 이렇게 화면에 넣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제품들을 이제 사용해 보시고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될 텐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고는 있지만 덴치플라이사에서 나온 패스파일을 가장 많이 사용했었고요. 이제 패스파일은 013, 016, 019 3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너무 사용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이후에 출시된 파일들은 다 한 개의 파일로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한다고 해서 뭐 프로글라이드, 원지 이런 파일들이 출시되었고 어떤 원장님들은 원지가 좋다고 하고 ATS에서 이플렉스 패스라는 파일을 출시하였습니다. 사실 패스 파일은 대부분 그냥 오스테나이트 성질에 좀 더 가까운 성질을 띠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열처리된 그런
파일보다는 열 처리가 됐더라도 에마이어 정도인 오스테나이트 성질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파일들을 사용하기를 선생님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학 MB2에서 MB2 근간을 찾고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는 과정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때는 패스 파일 013, 016을 써서 성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MB2에 근간장을 잰 다음에 네. 프로테이퍼 SX를 이용해서 코로널 플레이어링을 조금 해줬습니다. 이미 MB를 찾으면서 코로널 플레이어링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확대해준 다음에 이제 패스 파일 013을 전진하면서 넣고 있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파일을 넣으면서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013 파일을 쓴 다음에 이리게이션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016 크기의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013은 약간 가늘어서 저는 완전히 근단부까지 진행하는 것을 약간 부담스러워 할 때도 있는데요. 016을 이용해서 이제 전진을 한 다음엔 지금은 S1이 좀 잘 끊어져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는 S1을 이용해서 MB2를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패스 파일 013, 016, 그 다음에 골드 S1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해 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플레이어링과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했다면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크기까지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표를 첨부해 놓긴 했는데요. 이게 상학에서 이제 뭐 전치부터 대구치까지 그 근단공의 크기를 측정한 것인데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전치는 뭐 35번부터 시작해서 뭐 90번까지라고 뭐 발표된 논문들도 있고 상학 대구치의 구계측 근과는 또 뭐 25번에서 최대 뭐 100번까지라고 발표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학에 이어서 이제 하학도 뭐 근단공의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상학학 연결해서 이제 2005년도의 논문에서 여러 연구들을 총합해서 리뷰 논문을 냈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그로스만의 엔도돈틱 프랙티스라는 책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확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학 중절치는 50번에서 70번 정도까지 해주면 되고 하학 중절치는 25번에서 40번 정도까지. 그다음 뭐 견치는 상학 견치는 뭐 45번에서 60번 정도, 하학 견치는 30에서 50번 정도. 그다음에 대구치 같은 경우는 협치 근과는 25번에서 40번 정도, 그다음에 구계측은 30번에서 50번 정도고 하학 대구치는 원심 근간이 25번에서 40번 정도까지 확대를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구치의 경우 협치 근과는 보통 한 30번 정도까지 확정을 해주고 구계측은 40번에서 한 45번 정도까지 해줍니다. 하학 대구치도 근심 근과는 30번 정도까지 해주고요. 원심 근과는 40번에서 50번 정도 사이에서 이제 확대를 다 멈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즈로 이제 확대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근단공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형의 형태이면 좋겠지만 근단공의 형태들은 다 원형이지 않고 타원형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맨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일정한 규격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형이라면 우리가 25번, 30번을 넣었을 때 근단부를 다 확대를 해줄 수 있겠지만 타원형인 경우 작은 지름과 큰 지름이 있는데 큰 지름까지 형성을 해준다면 근단공 크기가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얼마 정도 크기까지 근간을 확대할지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파일링을 하면서 잔사가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파일링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파일링 했을 때는 근간의 잔사가 근단부가 아니라 근간의 중간 부분에서 많이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5번 이후에 30번을 파일링 했을 때는 중간 부분에서도 묻어나왔지만 근단부 부분에서 파일의 잔사가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번 파일에서 파일의 잔사가 묻어나왔던 것은 근단부 부분에 어느 벽을 파일이 스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확대를 했다면 저는 이 정도에서 확대를 멈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파일링을 한 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 크기다 해서 라는 생각이 들면 이 크기의 파일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2번 정도까지는 성형을 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정도 크기까지 이제 성형을 했다면 우리가 이 크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AP칼 게이징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고 이렇게 근단부에 파일 잔사가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확대를 멈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이후에 잔사가 어디쯤에 묻어나와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시스트가 잔사를 이렇게 주로 이제 닦아내는데 닦아내기 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어시스트가 닦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근간을 확대하고 근간 성형을 진행할 텐데 이전부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왔던 이제 근간 성형 방법은 크라운 다운 테크닉입니다. 테이퍼가 큰 파일을 먼저 사용해서 근간의 상부를 먼저 확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퍼가 작은 파일을 사용하여 근단부를 삭제해주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고 핸드 파일을 이용했을 때는 밸런스드 포스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밸런스드 포스 테크닉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됐지만 나이타입 파일을 사용하면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상부를 확대한 이후에 다음 파일을 이용하여 근단부를 삭제하게 되기 때문에 나이타입 파일이 상부에서 꽉 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절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정액이 점진적으로 더 원활하게 근단부까지 적용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치수 조직이나 잔사가 근단부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테이퍼 유니버셜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상부를 먼저 그 형태가 상부를 먼저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단부를 이렇게 삭제해주는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크라운 다운 테크닉을 이용한 파일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파일을 사용할 때도 이 크기의 파일을 처음부터 근단부까지 도달하도록 파일링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부분을 확대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근단부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크라운 다운 테크닉에서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근간장을 재고 상부를 이제 코로널 플레어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간장 측정한 데까지 파일을 계속 사용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런 테크닉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길이까지 한 번에 도달한다는 싱글랭스 테크닉과 겹쳐져가지고 주로 구현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서 근간 성형을 하느냐를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크라운 다운 테크닉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파일을 이용해서 다음 파일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상부를 확대해 간 것이 아니라 크기를 키워가면서 근단공으로 이렇게 터치하게 된다는 이런 개념이고요. 이제 이게 패스웨이 오브 더 펄프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여기서 이제 프로테이퍼 유니버셜도 이런 하이브리드 테크닉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플렉스 골드나 이 플렉스 블루도 이런 하이브리드 테크닉이나 싱글 렉스 테크닉을 사용할 때 조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출시되는 파일들은 그래서 처음에 상부를 확장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 크기가 작고 테이퍼가 작기 때문에 거의 처음부터 원하는 길이까지 파일이 전진해서 들어가서 확장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께서는 이런 그 파일들의 개념이 글라이드 패스를 통해서 점점 넓혀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그 파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나이타입 파일을 사용할 때 가장 걱정하고 우려되는 것이 파일의 파절입니다. 저도 이렇게 파일의 파절을 경험했었고 파일이 파절이 됐을 때 파일 파절된 것을 빼낼 수도 있었고 바이패스한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은 빼거나 바이패스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묻고 그 위로 소독을 하고 충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파일의 파절이 일어나는 것은 단 몇 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내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패스하기 위해서도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파절된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받는 스트레스가 되게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과정들을 행하고 시행한다면 파일의 파절 가능성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파일을 한번 확인해보고 날이 풀린 것이 있다면 또 바로 버리고 또 꼭 파일이 파절되는 것들은 이번 한 번만 더 사용하고 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에 파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과감하게 그 파일을 버리고 새 파일을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망곡이 심하거나 석회화가 심한 경우들이라면 새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세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세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각 세트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제가 직접 그 파일마다 몇 개의 근간에서 사용했는지를 환자를 보고 난 이후에 이 표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사용 근간 횟수가 11회를 넘기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10개가 넘게 표시된 게 보이는데 저건 이제 폐기하고 나서 아직 지우질 않아가지고 저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요즘은 이제 뭐 러버 스탑에 하나 더 끼워서 횟수를 표시한다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10번 정도에서 폐기를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뭐 망곡이 심한 근간이나 석회화된 근간을 사용했다면 그 경우에는 파일의 사용 횟수를 뭐 2번이나 3번 이렇게 표시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의 횟수를 또 표시하는 것도 파절을 줄일 수 있는 또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근간 성형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리가 글라이드 패스까지 형성을 했고 페이턴시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제 점점 확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파일의 기구 조작 사이에는 세정액으로 근간의 잔사를 제거하고 다음 파일링을 하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정액으로 잔사를 제거하면서 근간 내에 세정이 차 있는 상태에서 근간 성형을 또 진행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성형 후에 파일에 잔사가 묻어나온다면 그 잔사는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다음번에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파일은 순서를 건너뛰지 않고 차례대로 적용하기를 추천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5번, 20번 다음에 뭐 급하다고 바로 30번을 쓰는 것이 아니라 15번, 20번, 25번, 30번 이 순서대로 다 지켜서 파일링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근간 내 파일 적용 시에는 힘을 거의 주지 않고 파일이 근간을 따라가도록 하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간 성형을 하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잠깐
이 약간 석회화된 근간이었는데 여기 성형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개의 근간을 계속 따라가는 건데 코로나 플레어링 한 다음에 이제 15번 파일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전진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빼면서 두세 번 정도 전진한 다음에는 파일을 빼서 잔사를 닦아내고 하고 있습니다. 이리게이션 하는 부분은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 편집을 했고 계속 파일링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계속 점진적으로 그 러버스탑 위치까지 파일이 전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5번 파일이 거의 근건점까지 도달한 것을 확인했고요. 다음 이제 20번 파일로 넘어가서 성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번 파일이 충분하게 됐다면 이건 이제 20번 파일은 그 다음이라서 근관념까지 접근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프로테이퍼 골드랑 비슷한 형태의 그 ATS에서 출시된 이플렉스 S라는 파일을 제가 이제 이용해서 성형을 한 모습이고요. 네. 20번까지 한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은 사실 처음에 파일을 넣었을 때 그 러버스탑이 있는 위치까지 한 번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제가 파일을 전진할 때 보셨겠지만 되게 큰 힘을 주면서 파일을 전진하지 않고 있거든요. 약간의 힘만 주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진시키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이제 그 이플렉스 골드를 이용해가지고 근관 성형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 형성한 다음에 코로나 플레어링 파일을 적용하는 것인데 제가 현미경을 보면서 좀 하려니까 조금 약간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코로나 플레어링 이후에 이제 공사 테이퍼 15번 파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지금 7번을 하고 있는 것인데 되게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파일을 휘어서 MB 캐널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보통 21mm 파일을 쓰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25mm만 이제 국내 지금 보급되고 있어가지고 제 25mm 파일을 써서 사용하는데 25mm 파일을 써서도 MB 캐널에 접근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렇게 휘어진 모습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15번 파일을 사용하면서도 거의 근관장에 도달해서 파일이 전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은 처음부터 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관장에 접근하면서 옆을 확장해 준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그 러버스텝이 위치한 근관장까지 파일이 어렵지 않게 전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링을 다 마친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이 플렉스 골드가 유연성이 좋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MB 근관에도 적용하기가 좋고 만곡 근관에도 적용하기가 저는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선생님들의 임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맨
전에 그 5가지 언급했던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너무 성급하게 그 근관 성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면서 근관 내 세정액을 채우고 한다면 조금 더 무리 없이 근관 성형을 진행할 수 있고 파절의 걱정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네, 좀 그 궁금한, 예, 선생님들 좀 그 화면을 켜주시고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편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파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써봤을 때 네, 열 처리된 골드나 블루 파일 같은 경우는 파절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출시된 이제 파일 이플렉스 골드나 이플렉스 블루 파일도 되게 파절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괜찮고요. 플레어링 파일을 추천드린다면 이제 여기 이플렉스 골드를 사게 되면 코로나 플레어링 파일이 같이 포함된 세트가 오기도 하지만 현재 가장 임상가들이나 원장님들이 추천하는 파일은 마이크로메가에서 나온 원플레어라는 파일입니다. 원플레어라는 파일이 지금 여기 이제 한국의 드림메디칼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취급하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이 많은 원장님들이 추천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 저는 그냥 여기 ATS사에서 나온 같이 세트에 있는 그 파일을 사용하셔도 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답변 드릴 테니까요. 네. ATS사 모터요. 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커넥트, 마침 이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커넥트 S라는 제가 쓰고 있는 모터인데요. 이 앞부분이 이렇게 되게 쉽게 회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무선 모터들을 좀 사용해 봤는데, 이 버튼이 잘 눌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회사 제품은 버튼 누르기도 쉬워서 그냥 제가 이 상태에서 살짝 누르기만 해도 되게 잘 적용을 하고 작동이 되고요. 사실 저는 근데 이 근관장 측정 기능이 이게 되어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엔진을 사용하면서 근관장 측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새로 사신다면 이거보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측정 기능은 없애면서 좀 가볍고 저렴한 익스트림이라는 그 제품을 사용하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사용해 봤을 때 가볍고 이 커넥트 S에 비해서 기능 차이는 별로 없으면서 가볍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새로 구입하신다면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제가 엑스스마트 플러스, 그다음 레시프로 실버, 그다음에 여러 회사들의 엔진을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현재는 이게 가장 편하고 좋아가지고 주로 이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신다면 엔도메이트의 구형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엔도메이트 제가 이제 엔도메이트를 제가 보기에 TC2랑 무게를 비교했을 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고요. 이 커넥트 S랑 비교했을 때는 TC2랑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TC2보다는 네, 이 커넥트 S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써봤을 때 TC2는 제가 좀 써보려고 하다가 불편해가지고 좀 못 썼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 이제 TC2도 있는데 저는 TC2를 사용하진 않고 TC2 저는 이제 버튼 누르는 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네, 저 이거는 이제 뭐 이게 회사랑 관련돼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의 후속 모델인 익스트림을 네,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엔 이 국내에서 총판하는 드림 메디칼에서 엔진이랑 뭐 파일들을 총판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문의하시면 아마 데모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림 메디칼 계시면 연락처를 좀 여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네, 느리게 시장님 조금 아쉽네요. 근데 하여튼 네, 드림 메디칼에서 제가 알기로는 데모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걸로 알아서 네, 지금도 데모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데모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데모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에이티스라는 회사에서 엔진이나 파일뿐 아니라 엔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근관장 측정기나 여러 가지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근관장 측정기는 크기가 되게 작아가지고 그냥 환자 위에다 얹어놓고 해도 저는 이제 픽시라는 되게 작은 근관장 측정기를 사용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것들을 출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선생님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